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네, 말씀해 예, 저, 주십시오. 예, 이 박사님, 그, 강의 잘 들었고요. 김일성 혁명사상 연구소 잠깐 언급하셨는데, 박사님이 인용하신 김병룡 교수님 책에 보면, 최대 45만 개 있다, 이런 문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나서, 코멘트 겸 강의 잘 들었다고 해서 한마디 해봤습니다. 그게 아마 북한의 종교사상과 주체사상, 종교와 주체사상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 그 네네. 이후에, 김병론 선생님이 이렇게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라는 단행본을 내시면서 그 숫자를 좀 줄이셨어요. 네네. 그 내용도 알고 있는데 그냥 생각이 네, 나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45만 개면은 굉장히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사람이 뭐 한 정말 2천만 많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다 또 이 북한 관련한 여러 가지 또 그 사역들도 하시고 연구들도 하시는 분이어서 뭔가 그 흥미로운 질문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음, 저는 비전공자이지만 제가 한번 용기를 내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그, 그저께 저희 북한의 세세대에 대한 포럼을 저희 KPI에서 하면서 그걸 듣고 이걸 이제 연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최근에 이제 북한이 좀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새 세대들의 등장하는 그런 변화 속에서 이 국장국가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발표 때 얘기를 했어야 될 영역인데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회를 분석할 때 저는 거시적인 사회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자들의 사회 변동의 양상을 같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자와 구조 안에서 역동이 벌어지는 그 중간 단계의 제도의 변화도 같이 추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늘 무슨 부분을 제일 했냐면, 거시적인 사회 구조의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까지만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북한 사회의 사람들에게 60년대 혹은 이제 그 구조의 변동도 사실 제가 말씀을 많이 못 드린 거고, 저는 거의 60년대에 집중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 구조도 조금 변화가 있고요. 이제 지금으로 보면. 또 하나는, 그럼 이렇게 극장 국가를 만들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고 내면화했느냐라고 하는 미시적인 영역으로 내려가면 그 부분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되죠. 왜냐면 북한이 이렇게 문화 체계를 구성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100% 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구조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내가 그거에 100%일지 50%일지 동의할지 어떨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이 극장국가 체제 하에서 말해야 되거든요. 그 언어대로 계속해서 표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행동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모델로 되는 어떤 행동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투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저거 다 그냥 북한에서 하는 이렇게 그 거짓으로 다 그냥 따라하는 것일 뿐 사람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시간의 두께가 사람의 생각과 어떤 합리화들을 낳아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는 되게 중요하게 작동하면 오래도록 두껍게 작동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일상을 제약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도 학자로서 그러면 북한에 살던 사람들의 실제 내면이 어떠했냐라는 그걸 하려면 뭐 당시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그분들의 솔직한 어떤 발언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다
굉장히 많은 수를 표집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죠. 근데 그 측면에서는 북한 사회는 자료의 제약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북한 학자인 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의 구조화가 어떻게 진행됐거나 변동되었는가까지밖에 얘기를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측면에서 지금 한국 사회나 다른 곳에서 사회학자나 아니면 사회 변동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은 위에서로부터의 구조와 아래로부터의 역동을 다 이렇게 자료를 활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와 같이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실은 일정한 영역을 정확하게 사실 표집해서 얘기해 드리지, 분석해서 얘기하지 못한다는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준 작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개성에 있을 때, 그 말씀하신 것과 꼭 같은 결은 아닌데, 제가 개성에 있을 때, 그, 특별한 날이 되면, 그 직원들이 꼭 그 김일성, 김정은 동상에 가서 꽃을 바친다든지, 뭐 절을 한다든지, 뭐, 인사를 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태양절이라든지, 뭐, 김종숙 생일, 뭐, 이런, 뭐,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 어, 그런데 이제 그 말씀하신 그 속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그 저희 식당 말고 다른 식당 그 북한 아주머니들이 마늘을 까면서 그때 추워 죽겠는데 그때 아마 2월 24일인가 25일인가가 김정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입니다. 2월 16일 뭐 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 또 가서 절하라 그런지 모르겠다고 되게 뭔가 좀 그런 파격적인 말을 했던 걸 제가 들어서 그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속마음은 또 다른 것들이 또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그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 최상작 감독님의 그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한국 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이 그 영화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좀 드러나게 된 이미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셨겠지만 이제 그렇게 한국 사회에 드러나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뭔가 그 영화 말미에는 그 다시 이제 폴란드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그분들이, 온 사람들이 그런 편지를 썼고, 막 이제 뭐 그런 되게 그리워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고아들이 다시 북한으로 가서, 뭔가 이런 선전하는데 어떤 뭐라 그럴까, 인적 도구가 되었었을까요? 선전하는데 이렇게. 두 번째 질문부터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이제 북한 사회에서 출세를 하려면 당에서는 조직 지도부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이 선전선동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 어, 뭐 폴란드나 여러 곳에 갔다가 돌아온 전쟁고아들이 그러면 나중에 북한 사회에서 뭘로 진출을 하냐면 대부분 다 선전선동부 일꾼으로 갑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사회주의 세계의 어떤 혜택을 전달해주는 굉장히 대표적 모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영화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학자로서는 어떻게 조금 보는 측면이 있냐면 어떠한 집단에서든 그러한 어떤 뭐 갑자기 그 폴란드로 보내는 결정이나 그 폴란드로 가 있는 애들을 명령에 의해서 복귀시키는 결정은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건 그 이념을 떠나서 독재 국가나 아니면 국가 중심적인 국가 권력을 중시하는 국가에서는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고 그러한 결정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소수의 누군가들은 이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슬퍼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걸 절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폴란드에서 명령에 의해서 돌아간 친구들 중에서는 안타깝고 그 생이별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폴란드로 편지를 쓰거나 자신의 소식을 알렸던 친구들이 반드시 존재하겠죠. 그러나 또 반대의 측면들도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은 사실은 고아였잖아요. 한국 사회는 이 친구들을 전부 다 고아를 수출했어요.
그리고 그 수출된 아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들도 막았고, 사실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도대체 뭐가 더 그 당시에서는 좋았던 걸까에 대한 고민들이 전 좀 들기는 합니다. 최소한 북한은 이 친구들을 완벽하게 버리지는 음,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반드시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돼야 됐겠죠. 이 친구들을 관리했어야 됐기 때문에. 음, 그리고 낮에는 뭐 예를 들어서 폴란드어로 사회주의 교육을 받고, 저녁 때에는 조선말을 쓰는 이 그 상담 선생님들이 다 따라가서 이 친구들을 다 다시 조선어 교육과 돌아올 때를 대비한 교육들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데리고 와요. 그리고 와서도 유자녀 학원을 통해서 다니는데, 일반 보통 교육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다 훨씬 더 월등히 좋은 학교로 운영을 해줍니다. 음, 혁명학원 원래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즉, 당에게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이들을 키워내요. 음,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을 선전하는 사람이 돼요. 즉, 북한과 음,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자원 제약적인 상황 하에서 어떻게 하냐면, 샘플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투여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의 충성을 전파시키는 인원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쓰거든요. 저는 그 측면에서 이 친구들이 선전선동으로 가서 했던 것을 꼭 위에서부터 억압을 통해서 강제로 어떤 그 얼굴 마담이 된 것처럼 그려내는 것은, 저는 약간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문헌을 보면 수없이 많이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혜택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이게 나오거든요. 북한에서 아까 제가 현지 지도도 설명하고 뭐 이 혁명학원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99%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균질하게 나누어져야 될 재화를 모아서 그 1%한테 주는 거랑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충성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게, 그러니까 그 개성에서 만나셨던 분이 그, 그, 어, 동상에 가서 절하는 거, 그 싫어하는 거, 그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흑백의 논리로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스펙트럼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아주머니는 예를 들어서 추운 날에 가서 동상에 절하는 거 싫어하는 것일 수는 있어요. 이쪽 면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반대도 얘기해 드릴까요?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발적인 걸 하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북한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 문제를 수령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거티브한 방향. 음, 북한에서 사회주의 대가정을 이루어내고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잘한 것이 수령의 덕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도 자기 아버지를 욕하지 않게 만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통치라는 거죠. 저는 그 측면에서 북한에서 사실 끌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니, 재화를 다 나눠주지도 않고 1%에게 몰빵해주면서 잘 못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아니면 이 세대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를 너무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뭘 요구하고 싶었던 거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수령에게 돌리지 않고 부패로 돌린다거나, 혹은 음,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도 수령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라는 식의 치환을 시키는 것이, 저는 독재 국가가 즐겨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음, 측면에서 우리 이제 개성에서 계셨을 때 당연히 맨 초의 입장에서 출신 성분이 안 좋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추운 날에 밖에 나가서 꽃 주는 거가 당연히 싫죠. 그거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하기 싫다고 해서 그러면은 어느 날에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북에서 이렇게 탈출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김일성에다가 뒤에 개 XX라고 한번 해봐라고 하면 못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음, 2단에 들어갔다가 나오신 분들도 그 2단의 교주에게 욕하라고 하면 욕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힘은 그런 데서 나오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카메라 뒤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질문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기가 애매하시면은 저기 카톡 저기 카톡이 아니라 여기 채팅창에 하셔도 됩니다. 네, 소상희 선생님. 네, 그 극장 문화에서 지내셨던 탈북민들, 그러니까 집단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된 경험을 오랜 세월을 하다 보면 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할 때 혹시 사이비 이단 뭐 이런 어떤 강력한 리더자 밑에서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다단계와 같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데 훨씬 더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출된 보여지는 거를 그냥 믿고 따르다가 남한 사회에서 너무나 다양한 현실을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되는 어려움이 굉장히 크겠구나. 또, 또 집단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탈북민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앙인으로서 그들이, 좀 어떻게, 질문이, 예. 혹시 실제로 그 탈북민들이 이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실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네, 되게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그리고 손환초 교수님 일찍 끝내도 됩니다. 일찍 끝나기도 합니다. 네, 일단 그 얘기는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음, 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굉장히 많이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이거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하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그 강력한 권위를 내세우는 남편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이렇게 살다가 그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어떤 분이 그리고 나서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부드러운 사람은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다시 비슷한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꼭 북한 이탈 주민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들에게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아닌데 좀 문헌을 본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도 우리 사회와 똑같이 너무도 많은 2,300만 명의 분들이 있어서 북한 이탈 주민도 북한 주민도 스펙트럼은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약간 경계하면서 꼭 양극단에 있을 수는 없고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가 북에서 오신 분들을 보니까 그냥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종교 권력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반대로 그것이 너무 싫어서 이제는 그러한 것을 몸서리 쳐질 정도로 거부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있었던 것을 마치 모든 것이 세뇌와 되게 어려웠던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부정하고 싶었던 분들도 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느 사회나 그런 것들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살면서 대충 어떤 것은 흘려가면서 들었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믿으면서 살았다. 라고 나름대로 정리하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북한이 탈주민이 꼭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요.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성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구조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우니까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수는 있는데, 그치만은 그걸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이러이러한 유형이다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이렇게 너무 우리가 거칠게 얘기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지금 김지은 선생님이 화면을 켜셔서 김지은 선생님께 좀 제가 지금 했던 얘기들의 어떤 답변이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김지은 선생님, 네, 북한에서 오셨는데. 제가 괜히 또 이렇게 부탁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혹시나 부족하게 얘기했을 수 있어서, 네, 아,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아까 네, 화면 켤 수 없는데 이름 불러서 하면 다 켜라면서 제가 그때 당시 화면 켜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인사드리려고 지금 화면을 켰고요. 화면을 못 켜도 제가 오늘 이창훈 교수님 그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잘 들었습니다. 늘 여기 연구원 강의를 계속 거의 뭐 잘 듣는데 하면 경기는 오늘 처음이 아닐까 싶고요. 너무 좋은 주제고 서상희 선생님께서 질문하시고 우리 이창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 너무나도 저는 질문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답변도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사실은 가장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생각하는 게 왜 달봉민들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 깊이 연구한 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늘 그 강의 중에서도 나왔지만 북한이 이렇게 조직화된 이런 시스템 하에서 계속 살던 사람들, 그리고 김일성이 최고다, 김정일이 최고다, 김정은이 최고다, 이렇게 한 사람을 옹이하면서 살았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와서 또 누군가를 한 어떤 실체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랬는데요. 가면 무조건 믿으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저것 자꾸 물어보면 토달지 말고 믿으라 했던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궁금한데 못 물어보겠고 너무 모르는데 질문도 너무 어설프고 하여튼 뭐 이러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사실은 좀 적응이 좀 어렵고 어떤 면에서는 시스템이 교회 안의 시스템과 북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근데 교회에서 달봉민들을 양육하고 교제하고 할 때 딱 그걸 잘 심어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좋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돼 하는 말은 사실은 달봉인들한테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세상에 부러웠어라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네. 부러운 게 하나도 없다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 노래를 입버릇처럼 그냥 지금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 생활을 했었는데 사실은 부러운 게 너무 많았고 없는 게 너무 많았고 나와 보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북한과 같은 시스템 하에서 무조건 나가야 되고 생활총화 하듯이 무조건 주일마다 나가서 회개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혹 달북민들한테는 조금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좀 있는 거고 차근차근 설명보다 무조건 믿어라 하는 이런 말도 조금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하고 조금 이해할 것 됐지만 그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좀 잘 생각을 하시면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안 가게 하고 꾸준히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갑자기 아까 카메라 켜지 못한 죄로 그냥 카메라 켰는데 네, 오늘 강의 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기 부탁드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한 말씀 네네. 드리면은, 우리 저는 이제 오늘 극장국가라는 그 개념을 몰라서, 어떤 내용인가 이제 궁금해서 오늘 들어왔고 또 잘 들었고요. 어, 이제 북한 뭐 극장식 국가의 기원해서 이제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 참 좋은 시도였고, 제가 보기에는 그 이창현 박사님이 굉장히 발품을 손품, 눈품을 많이 팔아서 논문을 쓰신 것 같아요. 그 노동신문 보다가 저 눈이 나빠지지 않으셨는지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팔아서 쓴 논문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투입한 반면에 이제 이론적 체계화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정교해질 필요도 있지 않겠나. 또 시대 구분도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잠깐 구글 인공지능 챗봇 제미니한테 이제 야 아리랑이 언제 마지막으로 공연됐니? 그랬더니 뭐 2020년 그 코로나 직전에 아리랑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공연됐고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멈췄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 공연이 안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2002년 그 김정일 시대 때 이제 아리랑이라는 그 집단 체조가 그 시작이 됐고 어, 그 북한에 납치됐던 그 신상옥 최은희 부부가 쓴 그 탈출기 그 수기 그 두 권짜리를 읽어보면은 어, 그 신상옥 감독은 이제 그 꽃파는 처녀가 가장 북한의 자, 뭐 통치를 위한 작품이지만 사상 이념에 복무하는 작품이지만 꽃파는 처녀의 예술성이 가장 좋았고 또 뭐 제가 정확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뭐 어떤 본대원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영화가 또 있대요. 그래서 이제 북한 영화 중에 그런 또 예술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작품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 알듯이 뭐 김정일 위원장은 뭐 영화에 미친 사람으로서 신상옥 최은희를 납치할 정도였고 뭐 전 세계 영화를 뭐 2만 개 이상 수집을 해갖고 지금도 아마 북한의 수집된 영화는 전 세계인들이 연구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한국 영화도 한국에 없는 영화 거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랑이 2002년도에 첫 공연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이는 영화라는 매체를 굉장히 중시했다.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서 연구를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학생 운동권으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우파는 공권력을 중시하거든요. 우파는 뭐 우리가 경찰을 가지고 있고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뭐 재벌을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영구히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좌파는 야 니네들이 경찰 군인 뭐 돈 갖고 있냐? 우리는 문화를 갖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민중미술, 민중연극, 탈춤, 뭐 연극, 뭐 그다음에 출판사, 뭐 조그마한 NGO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수많은 그 조그만 그 참호들 그 전쟁에서 말하면 그 참호를 파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좌파의 문화적인 헤게모니를 장악해서 87년 이제 민주화를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을 계기로 해서 진보 정권을 지금까지 이제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에서 네 번째까지 이렇게 창출할 수 있는 그 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문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극장식 국가와 이 문화라는 개념이 좀 어떻게 그 혼용 구분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개념 정의와 이론적 체계를 어, 또 정교하게 해서 앞으로 계속 그 연구를 하면 어, 무궁무진한 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좀 발품은 조금 덜 파시고 이론적 체계화를 좀 더 정교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 주실 부분, 또 뭐 혹시 입창현 교수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저 뭐 많은 부분 동감하고요. 그 이론적 체계는 북한학은 약간 숙명 같은 건데 이론을 먼저 잡고 북한을 보기 어렵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료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론을 고를 수밖에 없는 약간의 이렇게 숙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들어지는 이론을 갖고 설명하고 싶은데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부족에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제가 계속 보완해 가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정일의 그 문화적인 부분은 맞는데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뭐 한 자유다연의 운명이나 여러 가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을 제가 왜 언급 안 하냐면 이게 제가 아까 그 선행연구라고 얘기하는 극장국과 북한을 연구하신 권원익 그 정병호 선생님의 책에 방금 얘기하신 작품을 다 얘기하세요, 그거를. 김정일 시대로. 근데 음, 저는 김정일 시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시대를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중에 근데 그 선생님들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아리랑을 꼽으세요. 저는 이제 선행 연구를 따라가서 주고 언급하고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이제 그 책에는 그 70년대부터 시작해서 꽃파는 처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집중해서 가려는 부분이 그쪽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조금 돌아온 부분이 있고 그 문화 강조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공부를 왜 이렇게 좀 했냐면 저 정치학을 전공했으니까 여전히 정치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갖고 있었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1990년대에 왜 북한이 존속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다 정치적 시스템이 취약해졌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안 무너졌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좌우파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러면 북한을 그렇게 지속하게 만들고 유기체로 만드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정치 경제적인 힘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효과를 내고 있는 영역이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좀 문화가 뭐 엄청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치 영역이 취약해졌던 부분을 메울 수 있었던 게 그 문화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저의 관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측면에서 어, 아시다시피 뭐 이제 심양 선생님 정치학자시니까 정치학에서는 대부분 다 이런 문화의 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북한을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상징인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북한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사회과학적인 엄밀함을 보기보다는 문화인류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발품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오히려 역으로 구성해내는 방식을 취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려는 것이 이제 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저의 취향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귀납적 서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교수님 혹시 그 독일 나치와 소련의 극장 뭐 이런 정치가 혹시 북한만이 갖고 있는, 비교했을 때 북한만이 갖고 있는 좀 독특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저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이창희 교수님. 예, 그러니까 나치나 아니면은 이런 독재 국가들은 뭐 지금의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데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극장 국가적인 형태가 제일 잘 드러나는 국가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북한은 조금 더 그것을 이렇게 독재자의 입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국가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북한을 너무 특수하다고 집중하게 되면 저는 보편 이론을 갖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사실은 학위 받고 이제 막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여기까지밖에 얘기를 못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진행하시는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는지,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을 손하천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이제 통일 대비 아니면 지금 현재 남한 사회에 정신적인 비타민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철학이 그것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과거에 돌아가셨던 동서양의 철학자들을 다 동원해서 정신적인 비타민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제공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그런 연구가 되어지고 있는지 좀 평소에 늘 궁금했고요. 그 비타민이 소량 필요하지만 없으면 반드시 결핍 증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정신적인 비타민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너무 오랜 동안 갖고 있던 질문이어서 이 질문을 한번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저, 세계 많은 종교와 많은 철학 사상에 분명히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선하게 만들 만한 요소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거는 별로 작동을 안 하고, 저, 이상한 일들만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네, 그렇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게 있더라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확실히.